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늙은이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쓰고 있자니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저는 올해 71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은 제가 35세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둘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겨우 3살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앞이 캄캄했어요.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으로 배를 채울 순 없었지요. 새 아이를 굶길 순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갔어요.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국밥 맛을 떠올리며 낮은 평상 하나 놓고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하나도 안 왔어요. 비 오는 날엔 평상에 빗물이 고이고 겨울엔 국이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악착같이 국 한 그릇 한 그릇 팔며 버텼습니다. 손님들이 아줌마 국이 진국이네 하며 칭찬해 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평범한 세계, 성공의 기쁨. 그렇게 10년을 버티니 시장 안에서 제 국밥집이 제법 소문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날도 있었어요. 자릿세를 내고도 월말이면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그날 저는 국밥 국물에 눈물을 몇 방울 떨어뜨렸는지 모릅니다. 손님들한테 우리 큰애가 서울대 붙었어요 하며 자랑하니 다들 축하해 주시더군요. 둘째 딸년도 교대를 나왔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 된대 하며 껴안아 주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말이죠. 막내는 좀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대학이라도 보냈습니다. 남들 보기에 초라할지 몰라도 저에겐 금이야 오기야 다 귀한 자식들이었어요. 애들 대학 등록금 대느라 허리가 휘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국 우려내며 손님 받다가도 아이들이 보내온 학교 사진 한 장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딸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시장 안 국밥집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이름을 건 가게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10년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쉬는 날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부름의 계기, 건물 마련과 안도.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도 서울 변두리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이었어요.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박힌 걸 보고 저는 남편 산소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당신 없이도 애들 다 키웠고 이렇게 건물도 장만했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건물은 1층에 편의점, 2층에 미용실, 3층에 옷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이제 국밥집은 접어도 될 것 같았어요. 35년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으니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고 딸년도 시집가서 잘 살고 막내만 사업이 좀 어려워서 연락이 뜸했지만 그래도 다들 제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도 자식들 효도 좀 받으며 편하게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교회 권사님들하고 동남아 패키지 여행이었는데 그게 제 생애 첫 비행기였어요. 일은 평생에 처음 타본 비행기. 그것도 자식들 도움 없이
제 돈으로 간 여행이었으니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거부와 주저, 칠순 잔치의 행복, 그리고 드디어 제 칠순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준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예쁘게 한복만 입고 계세요. 큰아들 며느리가 한복도 맞춰주고 딸년이 미용실도 예약해주고 정말 제가 공주라도 된 것 같았어요. 칠순 당일 거울을 보니 그동안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가득했지만 그날만큼은 행복한 주인공이었습니다. 연회장에는 친척들, 교회 식구들, 시장 단골 손님들까지 100명이 넘게 왔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영상도 나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국밥집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스크린에 가득 채워졌죠.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입니다. 아버지 없이 우리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맨손으로 건물까지 일구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큰아들이 마이크를 잡고 한 이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년도 울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선생님이 됐어요. 하더군요. 그날 받은 축의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이건 엄마 용돈으로 쓰세요. 우리가 이제 엄마 모실게요 하며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자식들이 이렇게 효도하는데 이제 편히 쉬면서 살면 되겠구나. 시련과 도전, 충격의 새벽.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습관처럼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눈을 떴는데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이 벌써 일어났나? 어제 늦게까지 피곤했을 텐데. 물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린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형, 솔직히 말해서 엄마 이제 늙으셨잖아. 요즘 깜빡깜빡 하신 거 좀 봤어. 큰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어제도 같은 말씀 3번씩이나 하시더라. 치매 오는 거 아냐? 딸년 목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제 자식들이 어제 그렇게 효도한다며 눈물 흘리던 바로 그 자식들이 새벽에 모여 앉아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걸까요? 형,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해. 엄마가 만약에 치매라도 오시면 건물 관리는 누가 해? 임대료 수금도 제대로 못 하실 거고 자칫 사기라도 당하시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건물 명의를 미리 우리한테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 물론 엄마 몰래는 못하니까 적당히. 설득을 해야지. 설득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형, 엄마가 쉽게 응하실까? 그 건물이 엄마한테는 인생 그 자체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거야. 어제 칠순 잔치 때 우리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지금 엄마 기분 좋으실 때 슬쩍 얘기 꺼내면 되지. 큰아들 며느리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시어머님이 나중에 요양원 가시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300은 기본이고 좋은 데는 500도 넘어요. 그런데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600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충당하고 남는 돈은 우리가.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엄마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나도 애 둘 키우느라 빠듯한데 나중에 엄마 병원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면 어떡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맞아.
딸년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울면서 사랑한다던 그 딸이 최저점 절망에 쉬며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자식들이 하는 말인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제 입에 들어갈 밥을 아껴가며 제 몸에 입을 옷을 아껴가며 그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 받으며 악착같이 번 돈으로 하나하나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지금 제가 치매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치매라고 단정 지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재산을 가로채고 저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릴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베개를 입에 물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면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몸으로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잃었을 때도, 국밥 장사하며 손님한테 모욕당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서럽진 않았어요. 그날 아침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엄마, 어제 피곤하셨죠? 오늘은 저희가 아침 준비했어요. 엄마, 된장찌개 끓였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두부 많이 넣었어요. 그 위선적인 웃음, 그 가식적인 친절.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슬쩍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런데 요즘 건물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임대료 수금 같은 거.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런 복잡한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엄마는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내적 탐색, 연기의 결심.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 자식들이 저런 아이들이었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들은 건 분명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제 치매를 바라고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따져 묻고 호통을 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싶었어요. 제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혹시 그 아이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 놈들이 치매 환자를 원한다면 내가 치매 환자가 되어주지.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같은 말을 2번씩 하고 아까 먹은 반찬을 또 물어보고 리모컨을 찾는 척하며 엉뚱한 데를 뒤지곤 했어요. 내가 안경을 어디 뒀더라 하며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고 찾는 신용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엄마, 안경 머리 위에 있어요. 어머, 정말 내가 언제 여기 올렸지? 큰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봐, 내 말이 맞지? 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좀 더 심하게 연기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나 저녁 안 먹었는데? 하며 투정을 부렸어요. 엄마, 아까 드셨잖아요. 제육볶음에 된장찌개 드셨어요. 아니야, 난 안 먹었어. 배고파. 딸년이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적 증거, 자식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말을 걸면 짜증을 내며 고개를 돌렸고 딸녀는 전화만 하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해요. 하며 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거실에서 리모컨을 들고
이게 뭐지? 하며 숟가락처럼 흉내를 냈어요. 국그릇에 리모컨을 담그며 밥 먹어야지 하는 척 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아이고, 어머님, 그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리모컨, 이게. 근데 이거로 밥을 어떻게 먹어? 어휴, 진짜. 아버님, 어머님 좀 보세요.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리모컨이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그날 밤 또다시 거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리모컨을 숟가락으로 착각하다니.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내일 당장 신경과 예약 잡아야겠어. 병원은 무슨. 어차피 치매면 약도 소용없잖아. 차라리 그 돈으로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아. 맞아. 우리가 모시는 건 한계가 있어.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치매 환자를 봐. 그리고 형, 솔직히 건물명예 이전은 서둘러야 해. 만약에 엄마가 완전히 정신을 놓으시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 딸년 목소리였어요. 알아. 내일 법무사 상담 예약해놨어. 성년후견인 제도 알아보고 건물 명의를 내 앞으로 옮기는 절차 물어볼 거야. 잘했어.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제 자식들이 맞나 싶었어요. 시험의 심화, 인감도장 사건. 며칠 후 저는 낮잠을 자는 척하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살짝 뜨니 큰아들과 며느리가 살금살금 제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고르게 하며 자는 척했어요. 조용히 해. 엄마 깨면 안 돼. 인감도장 어디 있대요? 서랍에 있다고 했어. 어디 보자.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서랍을. 제 허락도 없이 제 자식이 몰래 뒤지고 있었어요. 찾았다. 여기 있어. 도장만 가지고 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인감증명서도 같이 떼어놔야 돼. 알았어. 내일 주민센터 가서 떼올게. 엄마 모시고 가는 척하면 되지. 빨리 나가요. 어머님 깨면 큰일 나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36년을 키운 자식이란 말인가. 다음 날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가요. 주민센터 앞 공원으로. 주민센터 앞 공원이라니. 인감증명서를 떼러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래, 좋지.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나 볼일 보고 올게요. 창문 너머로 보니 큰아들이 민원 창구에서 뭔가 서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명 제 인감증명서였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볼일 봤니? 아, 그냥 제 서류 좀 뗐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배신의 극대화, 요양원 서류.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딸도 왔고 큰아들 며느리도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큰아들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서류니?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서류예요. 거기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은데 엄마, 여기는 엄마한테 안 좋아요. 계단도 많고 우리도 출근해야 해서 엄마 못 챙겨드리잖아요. 거기 가시면 삼시세끼 다 차려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훨씬 좋아요. 나는 엄마 말씀 들으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여기 그냥 지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차피 어머님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나 도장 어디 뒀더라? 아, 엄마 도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요즘 엄마가 깜빡하셔서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큰아들이 제 인감 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언제 가져간 거죠? 자, 엄마. 여기 손가락만 대세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고 서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때였어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구원의 손길 막내의 등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 누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뜸했던 막내가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나타났어요.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막내야, 너 왜 왔어? 큰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주더라고. 형이 요양원 알아본다고, 돌아다닌다고.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너는 몰라. 엄마 상태가 지금 뭐가 어때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깜빡하시는 게 뭐 어때서?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야, 너 지금 할 말이 있어. 사업 망하고 나서 얼마나 엄마 속 썩였는데. 빚쟁이들한테 전화 와서 우리까지 피해봤다고 딸년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나 망했어. 나 지금 빌라 지하방에서 라면 먹으며 살아.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너희들 정말 사람이야. 막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막내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막내야,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지킬게요. 내가 모실게요. 너는 지금 형편도 안, 입 좀 다물어.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편. 그래, 나 가난해. 형이랑 누나처럼 잘 살지 못해. 그래도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막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드셨죠. 사업 망해서 창피했죠. 근데 엄마, 나는 엄마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각성과 반전, 진실의 폭로. 큰아들이 막내를 밀쳐냈습니다. 야, 그만 좀 해. 지금 엄마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아까도 서류에 지장 찍으려다가 내가 와서 못 찍었잖아. 서류, 무슨 서류? 막내가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그리고 이건 건물명의 이전 서류? 막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이게 정말이야? 엄마 요양원 보내고 건물까지 가로채려고. 가로채, 우리가 관리해 주려는 거지. 관리, 내 이름으로 명예 이전하는 게 관리야. 엄마가 치매 걸리면 재산 관리 못 하잖아. 치매, 엄마가 치매라는 진단서라도 받았어. 병원에라도 갔다 와? 막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큰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병원도 안 가보고 멋대로 치매라고 단정 지었구나. 그리고 그걸 핑계로 엄마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지. 그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끝내야 할 때라고. 저는 막내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들 해라.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정신 못 차리던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이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신. 나는 단 한순간도 정신을 놓은 적이 없다. 제 서슬퍼런 목소리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 놈들이 칠순잔치 다음 날 새벽에 거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들었다. 내가 치매 걸리기를 바라고 내 재산을 가로채고 나를 요양원에 처박으려는 계획을 세운 것 다 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닥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저는 평생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너희가 내 서랍을 뒤져 인감도장을 훔쳐간 것도 알고 내 몰래 인감증명서를 뗀 것도 안다. 그리고 지금 이 서류에 억지로 내 지장을 찍으려 한 것도 다 봤다. 심판의 시간 응징 큰아들과 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엄마가 그래, 다 연기였다. 리모컨을 숟가락으로 착각한 것도 같은 말을 반복한 것도 다 일부러 한 거다. 너희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기 위해서. 엄마, 우리는 너희들이 뭐라고 변명하든 소용없다. 나는 다 봤고 다 들었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너희들이 새벽에 수근거리던 녹음이 다 있다. 건물명에 가로채자고, 요양원 보내자고, 임대료로 엄마 요양비 충당하고 남는 건 너희들이 나눠 갖자고 한 모든 대화가 말이다. 엄마, 그건 우리가 술 먹고 한 소리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딸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술, 새벽에 무슨 술을 먹어? 그리고 설령 술을 먹었다 해도 취중에 나오는 말이 진심이라고들 하지 않더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약속해둔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지금 오셔도 됩니다. 10분 후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이 뭔지 아니? 큰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기부, 계약서. 그래.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건물도, 예금도 다. 엄마, 그럴 순 없어요. 그건 엄마 평생 모은 재산이잖아요. 내가 번 재산이니 내 마음대로 처분한다.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딸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 내가 36년을 키운 게 이거냐?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끓이고 손님들한테 고개 숙이며 번 돈으로 너희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키웠더니 돌아오는 게 요양원 입소 동의서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막내와의 살. 하지만 저는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막내야. 예, 엄마. 너는 비록 가난하고 사업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해줬다. 너만이 내 진짜 자식이야. 엄마. 이 집은 내 앞으로 증여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나이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때는 내가 나를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막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형, 누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나가라니까. 당장 내 눈에 띄기 싫어. 큰아들과 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밖에 나가서 차에 타고 있더군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너희들이 할 거다. 평생. 에필로그 교훈. 그렇게 그들을 쫓아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어요. 아마 저를 원망하며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막내는 지금도 일용직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매일 저녁이면 집에 와서 저와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장도 보러 갑니다. 엄마, 제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넌 착한 자식이야. 어제는 막내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제가 작은 식당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엄마 국밥 레시피로요. 엄마가 평생 하시던 그 맛으로 장사하고 싶어요. 정말? 네. 돈을 좀 모아서요. 엄마 손맛 국밥집이라고 간판 달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건물은 정말로 사회에 기부했어요. 고아원과 양로원에 반씩 나눠서요. 그곳 원장님들이 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더군요. 이 돈으로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고 어르신들 식비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평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 시청자에게.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식 농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라는 것을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 키워도 결국 그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잘 키웠다고 자부해도 어느 순간 낯선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진짜 효심은 가난하고 못났어도 빛을 발하더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마세요.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자식들은 더 이상 부모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둘째, 자식의 효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가끔은 자식의 진심을 시험해 보세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자식보다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자식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모님이 늙었다고 깜빡한다고 불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을 키웠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저는 이제 막내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갈 겁니다. 큰 건물도 많은 재산도 없지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자식 하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부디 재산보다는 마음을, 겉모습보다는 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 여러분,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자식을 너무 믿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마시고 그저 지켜보며 진심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걱정하는 자식이 진짜 자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작은 배려로 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또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